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한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령 선포가 합법적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옳았고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범죄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연설을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언론은 도전적인 연설이라고 평합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 국민의 분노는 거세지고 탄핵 통과 가능성은 연설 이후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한 퇴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깊어진다는 청사진입니다. 연설 전에 한국의 위기는 취약성과 탄력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도했던 해외 언론은 연설 이후 정치 혼란이 깊어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트럼프 당선인을 올해의 최고의 인물로 선정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가족들과 함께 뉴욕 증권시장에서 개장을 알리는 종호를 울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내린 하루 역사상 가장 많은 39명의 사명권 썼고 1,500명을 감형했습니다. 감형 대상의 상당수는 이미 팬데믹 기간 중에 가택연금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도들을 취임하고 9분 만에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종을 울리기 전에 증권시장 개장하는 종을 올리기 전에 짧은 말을 하는 거 맨 끝부분만 조금 못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후원합니다. 메타가 대통령 취임식에 돈을 기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이 우경화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살해 이후 건강보험회사 CEO와 직원 전체가 안전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험회사 주식값은 급락 중이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추진해볼 가능성이 있던 건강보험 민영화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아마 한국에 이런 일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보니까 뉴욕 증권시장에 타임이라고 제가 새벽에는 미처 못 봤거든요. 타임이라고 크게 써 있고 양쪽에 올해의 인물로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뉴욕 증권시장 벨을 울리죠. 벨을 이렇게 누르는 그것을 어쩌면 탑뉴스로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안을 발표를 했었을 때 몇 시간 동안 세계의 탑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이 옳았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연설하자 다시 국제적인 헤드라인 뉴스가 됐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고 나서 왜 미국의 많은 그 띵크탱크의 전문가들이 왜 계엄령을 발동을 했는지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으니까는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된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죠. 짧게 2분도 안 되게 연설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연설이었죠. 그리고 한 1분 45초쯤 얘기를 하고 연단 옆으로 나와서 고개 깊숙이 숙여서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좋은 충정에서 그 같은 계엄령을 발동을 했지만 내가 잘못했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사과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당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도 했죠. 국민의힘에. 그리고 나서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바로 1분 45초 정도 된 그 연설은 다른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탄핵 투표를 할 국민의힘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고 성공을 한 거죠. 그때 1분 45초짜리 연설은. 그리고 나서 어제가 한국 날짜로 목요일이었었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에 완전히 첫 번째 1분 45초에 후회하는 연설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놀라운 전환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몇십 분이었는데요. 20분 훨씬 넘었는데요. 우익 지지자들을 겨냥한 전투적인 외침이라고도 미국 언론은 표현을 합니다.
사임하라는 거 거부하고, 물론 이 연설 이전에도 사임보다는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는 계산으로 거기에 이제 뭔가를 걸고 이 사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그 연설은 아주 분명하게 사임을 거부하고 나라를 이 계엄화하기로 한 그 짧은 결정 때문에 본인을 내란혐의다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맹렬하게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모든 세계 언론은요, 비난을 했다는 연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탄핵 추진하고 있고 내일 투표를 합니다. 한국 날짜로 토요일이고, 압박하는데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혀서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력과 범죄 집단으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엄 시도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고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기 위한, 이건 법적인 결정이라는 게, 법에 맞는 결정이라는 게 다른 계엄과는 다른, 그러니까 합법적인 통치였다. 이렇게 아주 길게 야당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언론도 어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도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가디언이 이렇게 직접 가디언의 신문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을 조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아주 그 농축된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연설입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는 아주 길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여러 가지로 막았는가, 또 마약 밀매업자, 외국 스파이, 기타 범죄자를 수사하기 위한 예산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 정부 관리들을 탄핵하려고 했고, 탄핵을 했고, 자주 어떤 시위를 조직했다라는 비난도 했고요. 이 모든 게 이제 본인을 공직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야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계엄 발표를 했을 때 썼던 그런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뭔가를 했어야지 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네, 계엄령이 통치 행위였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데 작은 숫자의 군인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국회에 보내서 총알도 없이 배치를 했다는 게 다른 계엄령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이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한 특수부대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 경쟁자들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하자면 계엄령 반대 투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열리고 있는 청문회에 나온 그 관계자들의 발언과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특전사 부대 지휘한 박종군 중장이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병사들에게 문을 부수라고 지시를 했고 안에 있는 사람을 미국 표현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인원들이라고 했죠. 한국에서는 끌어내리라고 해서 계엄령 반대표를 던질 국회의원이 부족해지도록 150명 아직 안 됐으니까 끌어내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이 대통령은 본인은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고 하지만 국회 본관에 침입을 했지만 분노한 시민들과 국회의원의 반발로 저지됐다. 이건 이제 해외에도 다 한국의 기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자들이 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계엄령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계엄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6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역시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뭐 탄핵을 받던 조사를 받던 국권이 맞서겠지만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네, 믿어주십시오 했지만 이번에는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그런 그 몸짓으로 사과하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국민 여러분을 해외 언론은 전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최소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많은 매체의 보도입니다. 사퇴 압박 받지 않을 것이며 탄핵되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어제의 이 연설은 지지층은 결집시킬지 모르지만 그 밖에 많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외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연설이 끝난 뒤에 이제 그 사저에 윤 대통령 그 사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뭐 시위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라고 외쳤고 경찰들이 이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뭐 제지를 했고 그리고 어제 이제 2차 이 압수수색이요 용산 그게 완전히 성공했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익 지도자들을 겨냥한 전투적인 외침이다. 이 표현은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그 안병진 교수요 경희대학교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눈먼 그 검객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머 저거 좀 이상해 미쳤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그 대담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통해서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그 낙관적인 생각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이런 걸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탄핵이 뭐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는 거고요. 당장 내일 투표해서 탄핵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3명이 공석이라 6명이고 6명 다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라는 데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가기까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6명이 전부 찬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이후에도 그렇겠지만 결국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하게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광란의 칼춤이라고 그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다 반박을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이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정치인도 하나의 직업인이죠. 직업인이고 본인의 그 존재 가치를
본인 혼자이건 가족이건 다 가지고 있으려면 정치인 배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당에서 너 배신자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너무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설 끝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고 그러므로 당원들이 이번 토요일에 투표에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는 탄핵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탄핵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계엄하고 나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니까 그럼 이번에 한번 우리가 좀 질서 있는 퇴진을 할까? 하다가 어제 보고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는 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추경호 의원 나가고 그럼 권성동 의원은 굉장한 중진이기도 하고 친윤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친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런 얘기는 했어요. 탄핵 불가라는 당의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차기 그 대통령 선거를 준비는 하겠다. 하지만 이건 한동훈 대표와는 또 시각이 다른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부딪히는 이게 있어서 어제 원내대표를 그 선출을 할 때 이 권성동 의원이 뭐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김태호를 이기고 됐지만 그 당시에 친한과 친윤 구호로 완전히 그 국민의힘이 여기서 또 갈라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의 그 20몇 분 동안의 그 연설은 굉장히 디테일했기 때문에 어쩜 미국에서 한국 문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던 계엄이 있고 나서 계엄을 해제시키고 바로 국민에게 설명을 했어야지 된다. 그 시점에 나오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어떻게 어떠한 계획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그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건 전체적인 국민들을 향해서 한 연설로 보기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체포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졌고요. 내일 탄핵 투표하는데 왜 어떤 매체는 6명이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7명이라고 하네요. 어제 제가 한 사람을 뺀 게 김재섭 의원도 어제 방송될 시점에 탄핵에 찬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김재섭 의원을 뺐고요. 뭐 진종호, 김상욱 또 김예지, 조경태,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6명이라고 하면은 2명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한국에서 대단한 그 결과가 나온 게 조국 혁신당의 대표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이 되게 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뭐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와이프 얘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서 즉시 이제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표직도 내려놓고 어제 이제 뭐 그 조국혁신당 그 당사에서의 어떤 미팅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뭐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피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차기 그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죠. 그러면 조국 의원이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건 이제 조국혁신당의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것뿐만이 아니라 탄핵에 필요한 여당에서 8표가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8표에서 9표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2명 내지 3명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밤 뭐 12시경 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한국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당과 같이 결합을 해도 그렇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그 한국 사회를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이 내용을 사실은 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에, 내용이 좋네?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물론 그 야당입니다. 위성락 의원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락 하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육자회담 할 때 아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주로 대사도 지냈었고 하는데 이분의 지적이 뭐 꼭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썼다기보다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그 이후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올 수밖에 없는가를 좀 냉정하게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내용을 빼고 조금 속아서 조금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위성락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에 쓴 그 기고문에서 한국의 위기는 취약성과 탄력성을 모두 보여준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 뭐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번에 계엄 때도 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 계엄이 그래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 탄력성이 계속 갈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로 엄청나게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양극화도 심해질지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엄령으로 즉각적인 위협은 피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어제에 연설하기 전에 쓴 글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의 위기가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반민주적인 부분들이 있고 반정치적이고 또 독단적인 인물로 더 중요한 건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너무나 한국이 정치가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야당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 정치적인 대화나 타협의 그 역량이 좀 부족하고 너무나 뭐 검사라는 직업도 있었으니까 옳고 아니면 그르고 이분법이 사고가 너무 강해서 정치적인 반대자는 늘 제거해야지 될 적으로 봐왔었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돼 있으니까 보수적인 편에서도 윤석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같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조금 그냥 가볍게 내려놓고 또 다른 진보 정권이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선택을 할 정도로 한국이 양극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뭐 여러 그 정치적인 반대자를 뭐 표적으로 삼았지만 인기도 없고 잘 안 됐고 또 자신과 아내를 법적 어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보호하려고 하다가 링컨 대통령 그 유명한 표현을 왜곡해서 링컨 대통령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검찰을 위한 정부로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정치가 그게 취약성이고요. 두 번째 취약성을 이 위성락 그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군과 정보기관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거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외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군이 1980년대 그때의 뭐 계엄령 선포 이후에 군사정권 아래서의 군인 그 이미지를 씻어버리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한 번에 이번에 날아갔다. 계엄령 선포에 동원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또 개다되고 이제는 뭐 충암고등학교라는 학교의 유대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을 취약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이런 그 힘 같은 것으로 1차 계엄을 이렇게 그 위기를 넘어가기는 했는데 한국의 민주적인 그 회복력 아직도 위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연설 이후에는 더 위험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양극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미국이 더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은 반항이라도 하지. 미국은요,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딸의 시아버지, 또 딸의 시아버지, 또 며느리, 또 그 남편의 약혼녀 이런 사람들을 다 정치적으로 임명을 하면 한국은 아마 뒤집혔을 겁니다. 미국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된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한국의 적극적인 그 시민들의 참여 또 지속적인 경계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것을 굉장히 이 위성락 씨도 위성락 국회의원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같은 그 연설로 인해서 한국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힘든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가 또 친윤계로 이 상황에 친윤계로 여당의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길로 한국은 지금 걸어가는 것인지 뛰어가는 것인지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시사주간지 그 타임. 시사주간지 타임이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을 두 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아마 한 번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표현을 하죠.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다시 올해의 인물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세상이 전부 이제 많은 뭐 점잖은 나라는 점잖은 나라대로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대로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이 막강하니까 미국 대통령과 싸우지 말자, 대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서 보드랍게 이제 뭐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캐나다의 총리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테크놀로지 업계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잘 지내보자 하는 쪽으로 갑니다. 올해의 인물로 역사적으로 완전 재기한 거잖아요. 4년 만에.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정치적인 이런 그 재편 같은 것을 만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직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에서 또 앞으로 미국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겠죠. 지금 같지 않겠죠. 뭐 우리 미국 우선주의, 뭐 고립주의 이런 것을 선택을 할 테니까 그래서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할 때는요. 꼭 무슨 너무 훌륭하고 뭐 살신성인하고 이런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아니면 획기적인 어떠한 것이든 그 한 해에 너무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2019년도에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서 그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고 지난해는 정치인이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가수가 선정이 돼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막 비난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앙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을 때도 트럼프 당시에 후보였었죠. 엄청 비난했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를 안 했다고. 근데 막상 또 트럼프 그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으로 결정이 되자 2016년도에는 또 트럼프 그 대통령을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고 또 그런 땐 잘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시사주간지 타임이 뭐 나를 선정했는데 아주 후진 잡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 이제 새롭게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텐데 오늘 얼마나 좋으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갔습니다. 주식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볼 때 바로 왼편에 와이프가 있었고 또 이방카 트럼프가 있었고 맨 가장자리에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으로는 이제 증권시장 관계자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 오늘은 아들들은 등장하지 않았네요. 그리고는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요즘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하나요? 다정다감해졌다고 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때 같으면 별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 소곤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배를 이제 눌렀습니다. 찌릿찌릿찌릿 찌릿찌릿 이렇게 하면 이제 뉴욕 증권시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전에 가짜로 본인 사진을 시사주간지 타임에 선정이 됐다고 그 사진을 그 딱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고 이랬었던 적도 있잖아요. 굉장히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뭐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든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싫어하는 것 같지만 무척 좋아합니다. 이런 데서 인정받는 걸 엄청 좋아하고요. 본인도 중요한 때는 이 같은 매체, 특히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의 인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올해의 그 이전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오바마 대통령도 받았고 또 누구죠? 뭐 앙겔라 메르켈 받았고 그 교황도 받았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받았고 한창 이제 막 기술 이런 거 요즘 엔비디아 이런 이전에는 마크 저커버그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레타 툰베리라는 아주 어린 그때는 어렸어요. 기후 변화 이 운동가도 받았었고 올해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딱 정할 때 카멜라 해리스로 하나 뭐 아니면 웨일스 공주로 하나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움을 뭐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 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게 맞죠. 한 10명 사이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고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미국의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굉장히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투표 파퓰러 보트에서도 이겼었죠. 이기고 나서는 거기에 또 다 답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슨 뭐 레슬링 하는데 뭐 이런 데 간다던가 격투기 하는데 간다던가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경합주를 다 빨간 색깔로 바꿨다. 여러 면에서 역사를 만든 거다. 미국의 뭐 나이도 가장 많은 대통령이 될 거고 또 뉴욕의 배심원단에 의해서 34건 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중범자인데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유일한 대통령. 너무 역사인 거죠. 그리고 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뭔가를 하기는 할 겁니다. 하면서 캠프를 만드는 거. 캠프 만들려면 또 돈도 들고 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을 추방하려면 캠프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조금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온통 트럼프 대통령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애리조나의 주지사로 나갔다가 떨어졌고 또 11월 달에도 상원의원으로 나갔다가도 떨어진 사람이 있죠. 남편보다 트럼프가 더 좋다고 하는 카리 레이크. 카리 레이크를 트럼프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던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헤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무슨 뭐 CEO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헤드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나치가 막 선전선동을 막 하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의 그 나치의 선동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당연히 정부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1942년도에 만들어져서 해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 헤드로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죠. 왜냐하면 애리조나주에서 팍스 로컬 텔레비전에서 앵커를 한 20여 년 동안 20여 년 앵커를 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30년 정도 이런 그 텔레비전 미디어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정치에 하려고 하다가 2번 실패를 했고 이번에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헤드로 가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지명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였어.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됐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카리 레이크고 또 트럼프의 충성파고 이럴 때는 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물론 정부가 지원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애를 쓰겠는가. 남편보다 나는 트럼프가 더 좋다 했는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크리스토퍼 레이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제임스 콤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하고 크리스토퍼 레이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가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건부터 그랬던가요? 어떤 사건이 네, 부정선거다 이거 부정선거였다라고 수사하라고 막 뭐 이런 뭐 지시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건 나중이었겠네요. 그리고 러시아 문제 또 트럼프의 말하려고 해서 기밀 서류 압수수색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연방수사국장이 대통령 편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중립적인 입장으로 뭐 법원에서 하려면 하라는 대로 연방법무부가 하면은 하라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연방수사국의 의무를 했다 해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었고 그리고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이든도 안 건드렸어요. 공화당이고 트럼프가 임명을 한 사람인데도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해고를 할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이미 무슨 뭐 파텔이라는 인도계의 젊은 트럼프 충성파 중에 충성파를 연방수사국장 지명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고를 하든지 본인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크리스토퍼 레이가 그 연방수사국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싸움이 깊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그냥 나가는 게. 왜냐하면 연방수사국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내분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연방수사국 자체의 그 가치도 많이 소멸된다. 이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해서 이제 본인이 옷 벗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파텔이라는 연방 수사국 수사국장 지명자는 만약에 인준이 되면은 트럼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역시 부정선거였어. 과거의 선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54%가 잘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그런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을 사면한 것은 지지하는 사람이 22%밖에 안 나왔고 트럼프는 잘할 거야. 이건 이제 허니문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잘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포진하고 있는 행정부의 사람들이 너무나 다 충성파고 예습하고 음모론을 좋아한다던가 부정선거를 깊이 믿는다던가 그러면 들어갈 때에 본인이 들어가서 헤드로 맡을 그 조직을 가장 크게 불신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야지 되는 일은 다 깨는 것밖에 없어요. 그 부서를 깨부수고 나서 4년 동안 이 거대한 함대인 미국이 다시 새롭게 그 함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잘하겠다, 잘해야지 된다 하는 기대감과 희망과 바람을 섞어보지만 그다지 아주 안심할 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굴러가겠구나 이런 생각은 그다지 많이 안심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 되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야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또 중요한 일을 하긴 했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그 살해당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스케어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살인자인데 살인자를 두둔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이것도 미국의 아주 건강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그룹의 주가가 닷새 동안 12% 이상 내려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그나라든가 휴메나라든가 이런 다른 회사도 이번 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여론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영국의 유가브가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쭉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보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당파를 초월합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이 사람들이 헬스케어 회사 문제 있다, 의료 시스템 뭐 이런 문제 있다, 보험회사를 비난을 합니다. 90% 이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 해리스에게 투표한 사람도 95%,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도 93%, 그 보험회사 자체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숫자가 제약회사도 비난을 해요. 이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비슷하게. 그런데요, 하나 다른 게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좀 그 병원, 이건 이제 보험회사 이런 시스템이 그게 아니잖아요. 병원이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야지 되잖아요. 의사도. 병원이나 의사를 비난하는 비율은 공화당이 더 많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런 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글쎄요,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엄청난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큰 재판이 있으면 그 미국의 사회상 같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50살밖에 안 되는 두 아이의 아버지를 살해한 26살의 아이빌리그 출신의 부잣집 상속자, 이 범인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지금 이제 동기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범인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스스로 이제 고립해서 살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이 26살 이 젊은 용의자의 삶은 1년 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과도 가족과도 연락이 없었던 한 1년 동안 허리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본인이 탐구도 하고 하와이 가서 무슨 특별한 그런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핑도 하고 서핑하다가 또 다쳐서 결국은 하와이에서 2023년도에 본토로 와서 허리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리고는 그 사이에 이제
가족들, 친구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유펜 나온 사람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도 했었고,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노트라든가 뭐 적어 놓은 것이라든가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외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했고, 또 현대 사회가 이것이 이제 이번에 미국 대선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미국의 젊은 남성들을 굉장히 약화시킨다. 그 젊은 남성들의 힘을 뺀다. 이러한 그 어떤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에 이 젊은이가 많이 그 어느 정도 어떤 순간에는 심취를 했답니다. 캐나다의 학자 뭐 조던 피러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주장을 하는요. 뭐 마노스피어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제 지적 인물들, 그런 지적 인물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사상 같은 것에도 좀 끌리고, 기술혁명이 말이야 너무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유나버머, 테드 카진스키에게도 조금 끌리고, 그러면서 볼티모어에 있는 엄청난 본인들의 친인척들과 단절을 한 겁니다. 단절을 해서 원래 그 이태리계의 이 가족들이 아주 친인척이 끈끈한데도 떨어진 거예요. 엄마도 뭐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실종 신고를 11월 달에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체포가 돼서 법정에 들어갔었을 때 보면은 주변을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 번 쳐다보는 것을 월스트리트 기자는 뭐 심층 취재를 했으니까 알겠죠. 아마 본인의 가족들이 누군가가 오지 않았을까 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엄마도 실종 신고는 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날 법정에 친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는 11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제치고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리조트의 상속자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골프장도 하고 뭐 이런 그 아주 부동산 제국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볼티모어와 그쪽 지역에서는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죠. 뭐 어떠한 뭐 뮤지엄이라든가 뭐 라디오 방송국도 갖고 있는 집안이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아팠던 허리, 그리고 서핑하다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이건 더 다쳐서 뭐 병명이 있던데요. 척추 탈위증, 척추 전방 전위증.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가서 뭐 좀 음식도 바꿔보고 생활도 바꿔주면 나아지려나 하다가 서핑하다가 다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더 망가져서 뭐 여기에 나사가 4개가 박혀 있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와이에서 뭐 독서 클럽 같은 것도 했고, 그때 이제 유나바마의 그 성명서를 읽었었고, 2023년도에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이제 그 수술을 했었고, 또 팟캐스트면서 신경과학자인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거 많이 듣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각제가 장점, 건강상의 장점,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단점, 스마트폰 이것의 단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생각을 했었던, 고등학교를 뭐 우등으로 졸업을 해서 졸업 연설까지 했었던 이 청년이 집도 그렇게 좋고 아주 장래가 보장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11월 18일이네요. 엄마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실종 신고를 냈었던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있었으니까요. 스탠포드에서 카운슬러로 잠깐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해서 볼티모어의 주하원 의원이더군요. 제가 여러분들께 대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요 대의원 뭐 하원 의원을 부르는 그 명칭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트 어셈블리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긴 델리게이트를 이 그 메릴랜드에서는 하원 의원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제가 그 대의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고요. 주 하원 의원이죠. 가족들도 이 그 하원 의원도 성명 낼 때 정말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저야 이제 이 정도 팔로업 스토리는 이 정도에서 멈춰질 것 아닌가, 그런 분위기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지금 이 세상에 뭐 딱 그 봉합되지 않는 그런 관계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그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취임식에 그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페이스북의 모 회사로서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개인으로서도 이렇게 대통령의 취임식에 돈을 내는 건 처음이거든요. 잘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차기 대통령도 언젠가 완전히 뭐 이 마크 저커버그 뭐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돼 이런 악담도 했었고 마크 저커버그도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시에 그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내쫓았고 했는데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또 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미국입니다. 실리콘밸리 확실히 이제 우측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